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는 무산됐습니다. 예상치를 너무 많이 뛰어넘는 완패에 오늘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박빙 접전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은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는데 다음 주 예고된 개각 명단에 이름을 추가할 분들이 더 있을지 주목됩니다. 46명 컷오프 권고안을 받은 국민의힘, 물갈이 타깃이 된 영남권 의원들이 특히 부글부글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하위 46명 가운데 서울 원외위원장들이 가장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선거제도가 개파 갈등에 다시 불을 당기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연기된 내일 의원총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잠시 뒤 라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격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모든 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면서도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 골목에 가벽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테라스 불법 증축 혐의에는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는데 참사 발생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거친 세금도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2분기 연속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져 올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발 한파로 내일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밤사이 내륙에서 눈은 그치겠지만 서해안에는 눈이 더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든 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균형 발전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실망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나는 등 민간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면서 유치 실패의 책임은 총지휘한 대통령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리핑은 시작 8분 전 언론에 긴급 공지됐는데 윤 대통령이 공식 회견이나 신년사 말고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 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록 유치는 실패했어도 엑스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디지털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 거점으로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을 국민께 설명한 것이라면서 엑스포 유치위 차원에서 실패 원인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부족, 부족의 소치 등 10분 남짓한 담화 동안 3차례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여권 내 책임론에 짊어지고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판세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초박빙 접전이라고 판세를 내다봤던 정부와 대통령실 보고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결 9표 대 29표, 부산이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판세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파리 현장을 지킨 정부 인사들은 사우디를 상대로 역전승을 기대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결선 투표에 오르면 유럽과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해 초박빙 접전 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유치 활동을 펼친 것도 이런 분석에 바탕을 뒀기 때문입니다.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 완패에 여권 일각에선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에게 엑스포 표심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유치할 것처럼 민관을 총동원하고 현지 분위기를 호도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대통령실이 실제 민심과 다르게 읽었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이라 용산 참모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책임론을 놓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부산 시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또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조만간 예상되는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을 제한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선거 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특히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기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제와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인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시장은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경찰이 선거철을 노려 기획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말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당시 2차장 검사의 지휘로 곧장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잇따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의혹 일축에도 검찰은 수사 2달여 만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하며 윗선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면서 검찰과 정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했고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초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의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이 오히려 공권력의 정점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걸었던 도덕성 흠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심 유죄 판단으로 앞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과 조국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어떻게든 이 본회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탄핵안을 거둬들인 지 3주 만에 재처리 방침을 굳힌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보관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재에 전달되고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무수고 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른바 표적 탄핵을 막겠다는 건 방송 언론 정상화를 막아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산국회가 탄핵국회로 활용되는 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사법부 수장공백 해소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탄핵 정국과 함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예산 협상마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공천 배제 비율로 제시한 22.5%보다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현역은 물론 반등이 절실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사람만 바꾼다고 선거를 이기느냐는 회론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당무감사 발표로 시동이 걸린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의 첫 표적은 강세 지역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당무 성적이 나빠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되거나 당보다 지지율이 크게 낮아 문제 의원으로 분류된 현직은 최소 20명이 넘고 다수는 영남에 지역구를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애초 지역구 의원 60% 이상이 영남권인 당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세가 강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여론을 살폈다며 지지율이 2배, 3배씩 떨어지는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영남권만 겨냥한 물갈이는 없을 거라면서도 43.5%였던 21대 총선 현역 교체율을 언급하며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된 당무감사 하위 46명 가운데선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을 총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는 당 지도부도 경쟁력이 약한 당협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혁신이 지도부, 그다음에 개별 의원님들, 당원들 모두 다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외에선 험지에서 어렵게 조직을 다져온 당협위원장들의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 기류가 읽힙니다. 현직 의원들도 물갈이가 무조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때는 저희가 43%를 했고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대 물갈이를 했거든요. 한 2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 총선기획단은 당무감사 결과와 별도로 공천평가지표를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보다 빨리 커진 물갈이 논란을 투명한 절차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이 전 대표 움직임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위 평가자 감점폭을 늘리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요즘 민주당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비주류에 대한 이른바 공천 학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직격하며 신당 창당 여지까지 내비치자 곧장 당내는 술렁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측은 이 전 대표와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의식은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비주류 일각에선 행여나 친명 일색으로 공천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류도 포착됩니다. 친 이재명계 주류 의원들 역시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해온 인사란 걸 강조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원외 조직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이미 신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당내 계파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 전산망이 멈추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2호조가 먹통이 됐다가 복구가 된 건데 정부 전산망이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 달에만 5번째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호조는 공무원들이 회계 처리 때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장비 시스템에서 문제가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호조 보안장비인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내부 저장장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비 이상이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호조는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이나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합니다. 서울시는 먹통이 됐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에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등의 차질을 빚었고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3일엔 조달청 나라장터가, 24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가망이고요. 그 유지보수랄지 네트워크 관리, 장비 교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매뉴얼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27일 발생한 서울소방 전산망 오류는 정부망이 아닌 KT망으로 최근 불거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를 일으킨 라우터포트 손상이 제조사인 미국 시스코조차 원인을 알기 힘든 아주 특수한 장애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오늘 관련 백브리핑에서 장애 발생 후 우리 측과 시스코 국내 기술진들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미국 본사까지 문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본사에서 접촉 불량이 성격일 수 있다는 의견이 왔으나 불량의 발생 원인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액도 1년 만에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주택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이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올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올해 종부세액은 1조 5천억으로 급감하며 1년 만에 1조 8천억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납부자와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 줄었고 세액은 905억 원으로 1,65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66만 2천 명이나 줄고 세액도 1조 9천억이 감소하며 감세 효과가 집중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잠실 헬스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9만 원 줄고 같은 크기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제곱미터 도남 현대 아파트와 잠실 헬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 성광 지역의 고가 주택들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액도 1조 1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만 9천 명, 세액은 4조 7천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두 달 만에 0.1%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중국 경기지표 회복에 힘입어서 수출 개선세 가 강화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첫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턴 호텔 이모 대표입니다. 네, 선고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턴 호텔 뒤편 주점 건물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를 침범하고 참사가 난 골목인 호텔 서쪽에 가벽을 불법으로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 참사 현장 주변 골목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불법 증축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와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철제 가벽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3달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참사 현장 인근 주점들은 일찌감치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건물과 적재물들이 차지한 골목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지만 시정은 안 됐습니다. 벽면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관련된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서로 입을 맞춰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변명을 해서 형량 자체를 특히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극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중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여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일찍 온 북극 한파에 눈까지 겹쳤습니다. 건물 지붕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고 도로는 어느새 빙판으로 변해갑니다. 거리 풍경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북극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온 겁니다. 밤사이 내륙의 눈은 그치겠지만 서해안에는 눈이 더 강해져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30일에서 1일 사이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살얼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린 눈의 양이 적더라도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이면 도로와 터널의 출입부, 고가 도로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극발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1도, 파주도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며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일찍 온 북극발 추위는 이번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체험학습에 다녀온 어린이집 원아 7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단체 주문한 김밥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이 학부모는 지난주 놀란 마음을 안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자녀가 밤새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건 증상이 비슷한 어린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방문을 해갖고 갔더니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린이집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그날 그 전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버려서 알고 보니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40여 명을 포함해 선생님들까지 비슷한 증세를 겪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가 일부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소는 체험학습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단체 주문한 김밥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이 한 40도씩 찍으면서 배가 계속 아프다고 울었거든요.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식중독이라는 게 글쎄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 더구나 비슷한 시기 같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단체 주문한 인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식중독 의심 어린이가 3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분식집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의심 환자는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해 모두 80여 명. 이 가운데 22명은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분식집에 남아있는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확보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아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 3,7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이 위생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생기준을 어기거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 식품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어린이집도 한 곳 적발됐습니다. 국내 양대 보도 전문 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의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으로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을지학원으로 바뀌는 것을 승인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는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두 곳 모두 보류였습니다. 8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은 유진그룹의 유진 ENT에 대해선 승인이 적합하다. 을지학원에 대해선 승인 불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원들은 유진 ENT에 대해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이 비중 있게 제시한 점을 받아들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을지학원에 대해선 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단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료와 달리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이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을 상대로 보완 조치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해서 YTN 노조가 사용안은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일주일도 안 돼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의결이 무효가 될 거라며 언론 장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지분 인수를 포기하라고 유진그룹에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인수 절차에 나섰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을지학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도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4.6% 줄면서 9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는데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는 18,700여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3,211명, 14.6% 줄었습니다. 12달 연속 1년 전 대비 최저 기록이자 역대 최대 감소율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 3분기에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7명은 역대 3분기 기준 최저 기록이자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최저 기록입니다. 본인이 이제 작년 8월부터는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회복 전까지의 혼인 부분들이 출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출산에서 조금 감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다만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을 고려하면 연간 0.7명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추이를 보면 내년 전망도 암울합니다. 지난 3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8.2% 준 4만 1,700여 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올해 초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고령화 현상으로 코로나 때보다도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 3분기 자연 감소 인구는 3만 35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는 3년 11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3분의 2가 넘은 거예요? (119대 29라고 하는 이 결과가 충격적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119대 29. 자, 그동안 뭐 박빙이다, 거의 따라붙었다 이렇게 발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좀 지켜봤었는데요. 자, 대통령 오늘 예고에 없던 브리핑까지 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이다 이 얘기를 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엄청나게 놀랐고 그 D-4일,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를 앞두고서는 모 주간지에서조차 51대 49 정도로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 조금만 더 올리면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했던 민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그 국민들의 비난과 어떤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본인이 부족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어떤 충격을 발판 삼아서 다음에 어떤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오늘 대통령 얘기 중에서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고 이 대국민 담화가 아마 이태원 참사 때 하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어떤 이 보고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부족의 소치다. 한 3차례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나라의 어떤 결과가 오게 되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보고라인이라든지 주변의 참모들의 부족함도 있겠죠. 근데 그 부족한 정보들을 가감없이 수용한 것도 대통령의 잘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리더의 자리이고 이번에 저는 이제 부산 엑스포의 어떤 참패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이제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실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좀 안타까웠고요. 새벽까지 그 결과를 봤는데 너무 일찍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허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뭐 이런 통합 교통망 구축 같은 부분들로 조금 더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 부분은 그냥 부족의 소치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세계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띄웠죠.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다 될 것처럼 박빙이고 뭐 결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런 걸 띄우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뭐 당시에 용산에서 보면은 이 지구를 490 몇 차례나 돌면서 기네스를 세우면서 유치에 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라든지 PT 부분도 정말 이색적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PT를 보고 실망했었거든요.
이거 외에도 당시에 갑자기 강남 스타일이 나오고 우리 BTS는 어디 갔지? 블랙핑크는 어디 갔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니었나라는 측면에서는 결과는 결과고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다음 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하는 게 맞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선에 가면 승산이 있다. 자, 이게 판세를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 판세를 제대로 읽었는데 왜곡되게 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 일각에서도 외교 라인이나 참모진의 교체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잘못 읽었어도 잘못이고요. 예. 판세를 제대로 읽었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면 더 큰 잘못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외교 라인의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누구 하나가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물러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교 라인에 대한 교체는 좀 시급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제대로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기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전 국민이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지도 않을까? 최소한 젖잘싸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대적인 어떤 인적 개편 내지는 제도의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당장 이제 외교 라인에서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또 총선 시즌도 됐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산 엑스포의 어떤 유치에 대한 실패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한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렇지만 이제 자리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상징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한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선택적이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 지금 디지털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관성 있는 책임을 묻는다면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도 이상민 장관은 묻지를 않고 지금 정부망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상민 장관 그대로 두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어떤 경질은 기왕 그냥 이렇게 된 거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총선이니까 나가서 총선 준비하셔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실망감이 크고 특히 부산 시민들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여야에서도 이 민심을 다독일 만한 이런 메시지들이 좀 나왔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발언 논란이 하나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자문을 맡은 부산대 교수 발언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우디가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인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석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 외교적 결례에 앞서서 어떤 이번 엑스포 유치의 실패에 대한 변명처럼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활용해서 엑스포 유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넉넉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걸맞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집중되어야 되고 거기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고민해야지 새삼스럽게 오일머니 때문에 우리가 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변명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외교적 결례의 어떤 변명성 발언처럼 들려가지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시가 다음 2035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리적으로 봐도 앞으로 우군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태 교수님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또 자문위원이었잖아요. 유치 자문위원.
저분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발언이죠. 어떻게 금전투표 탓이라고 사우디 탓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실패를 있었다면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먼저 우리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제적인 여건상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기반이 어떻게 우리보다는 좀 우위에 있었던 것도 외유적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전적 투표라. 지금 링 위에 올라가서 진짜 10초 만에 KO 당하고 나서 저 선수는 스테로이드에서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두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인적 쇄신이 화두인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왔고요. 자, 204곳 당협 중에서 46곳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 권고를 했습니다. 보면은 1차 타겟이 이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하위 46명 가운데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제 물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께서는 여기 들어가진 않으셨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예, 네. 당 분위기가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뒤숭숭합니다. 네. 일단은 그 현역들 대상 어떤 컷오프 권고에 대해서 당이 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당무감사를 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들 가운데서 하나가 그 지역의 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과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지지율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그쪽 후보자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 현저히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눈에 띄게 낮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대로 지역 관리 안 하고 있다라는 방증,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컷오프 대상 권고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영남, 그리고 충청 일부, 그리고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현역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역들 대상으로 컷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누가 여기서 대상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아마 현역들 사이에서는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대상으로 컷오프가 이루어진다에 대해서는 나름의 마음의 준비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길 바랄 뿐인데,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그러니까 3년도 넘은 21대 총선에 시작한 이후에 그 당시에 후보자로 나왔던 분들이 그대로 당협위원장을 지금까지 거의 다 유지하고 있고, 한 번도 뭐 중간에 나가시거나 한 분들이,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있지 않고서는 컷오프가 되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쟁력이 없던 인물들이 그대로 22대 총선에 가는 게 안 맞다라는 비판은 늘 있어 왔던 것이고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명단은 함구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모릅니까? 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직접 심사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를 리 없다고 보고요. 뭐 당 지도부 정도, 뭐 더 좁게는 당 대표 정도에게는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분위기들은 아마 당 고위 관계자들이 알 테고, 다만 그것이 해당 당협위원장들, 해당 현역 의원들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게끔 정보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예,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자, 이게 이준석 신당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좀 일리 있는 분석입니까? 약간 일리 있고요. 약간 일리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2016년도에 배제할 만한 의원들에 대한 하위 20% 부분들. 그래서 다 전해지더라고요, 또. 다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구령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어떻게 의정 활동이라든지 원외 활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함구하는 게 맞는데, 또 일부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는 것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전 늘 얘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우리는 이삭죽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제 명단이 나오게 되면 접촉을 하는 면이 빨라질 것이고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구령을 했을 공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을 막론하고 이런 하위 20%라든지 배제 대상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거는 당이 예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요. 여야에서 공천이 어려운 정상인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자,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20명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적인 내부 정치적인 이유로 컷오프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후보로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신당을 플랫폼으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의 모든 컷오프 대상 의원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흡수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은 얼마든지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네. 그러면 20명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기호 22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고 후보로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런데 당 내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 의원들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홍석준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21대 때 국민의힘이 43%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이 20% 정도 현역 물갈이를 했는데 그때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사람 바꾼다고 다 이기냐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게 당연지사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 옮기는 부분에서 잠깐 좀 거들면 덧붙이고 싶었는데 20명이다, 30명이다 했을 때 저는 절반 이상이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정치이고 정치인들인데 저는 정치꾼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다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당이든 가리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5선 의원도 그러는데 재선 3선 이분들이 배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가서 원내교섭에서 3번 받으면 가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홍석준 의원이 그 대상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대 때 현역 물갈이를 46% 했는데도 참패했다,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다고. 그런데 이때는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후에 가면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의 존립까지도 좀 왔다 갔다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물갈이를 하지 않고서는 총선에 임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때 180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얻었던 건 다시의 정치 상황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론과의 어떤 분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나 물갈이 하지 마라는 논거로서는 너무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저는 혹시 홍 의원님이 그 대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괜히 이 얘기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물갈이 작업이 이렇게 여당 내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꽤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이상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 내지는 현재 국회의원을 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출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대대적인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개각 대상인 분들은 나와서 다 출마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출마 예정지도 어느 정도 다 한마평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각의 폭이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아마 개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될 것이다. 자,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떠나는 분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은 누굽니까? 저는 떠남은 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100% 저는 거의 이제 100% 확신이 되고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안 나오면은 모양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입으로 거론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라고 할까요?
예전엔 청와대였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인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여기에서 이제 일부 나와서 총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뭔가를 언급하면서 마치 용산 대통령실이 총선에 출마자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같은 느낌을 줘요.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서든 국민위해서 봉사해라. 자, 이제 잘 가서 총선 잘 뛰어.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저는 좀 생경했어요. 통상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거는 따로 비공개로 모아놓고 하는 게 맞지. 이걸 국무회의에서 자, 이제 떠날 사람들이 있고 가서도 국민들 어떤 자리에 가서도 뭐 잘해라. 라는 것은 총선에 승리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경하기도 하고 적절치 않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총선 출마자들이 양성소다 보니 국정운영 자체가 그냥 콩밭에 가 있다니 이렇게 좀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총선 출마 양성소.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 봐도 네. 당시 청와대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였죠. 특히나 또 장관들도 뭐 그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현역 장관들이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다가 또 장관 하셨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거쳐가는 장소가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했죠. 그러다니까 장관들이 뭐 출마를 안 했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나 청와대 비서관들, 수석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데이터로 뽑아도요. 그거는 뭐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1호로 험지 출마를 하겠다 선언한 분이 하태경 의원이죠. 부산 해운대갑 3선의 하태경 의원. 그런데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재 종로구의 국회의원인 같은 당 최재형 의원에게 양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사자인 최 의원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그쪽 현역이고 출마 의지가 강하면 아이 뭐 불편하게 왜 그래 딴 지역 알아보지 이렇게 좀 강하게 만류를 했을 건데 최 의원님 인품이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 의원 나오는 게 어떻게 맞겠나 양해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페어 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막 좀 그 항의하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런 발언을 안 한 것을 양해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저한테 막 그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워딩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전 불편하죠. 내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말리지 않았는데 이걸 양해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굉장히 곤란하고 지역구에서는 이걸 또 양보했다라고 생각해서 뭐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의원이. 이렇게 되면 최재형 의원도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고 이런 종로는 뭐 공천 경쟁이 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접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이제 경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선으로 빠져들게 되면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빛이 발한 느낌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에서 떠나면서 한석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수도권 내에 있는 어려운 지역 하나를 따오면 우리가 두 석을 플러스하는 효과가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로에서 경선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지역구를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태경 의원이 저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승리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로 마이너스 될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아직까지 저희가 훈풍이 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구심점이 돼가지고 좀 어떤 당의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좋은 기운을 하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들을 자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최재형, 하태경 의원뿐 아니라 종로에 뭐 원희룡, 한동훈 이런 이름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태경 의원은 여기에 원희룡, 한동훈 이름이 거론될 때는 뭐 여기에 대해서 험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나갈 때는 험지가 아니냐
나간다고 하니까 종로도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네.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이 단어들이 섞여 있는 데가 종로예요. 네. 하태경 의원이 왜 종로로 갔겠어요? 왜 갔다고 보세요? 미래 권력이 되고 싶은 것이죠. 본인도 대선급 주자로서 거론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종로로 온 거예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로에 있다가 지역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바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의 어떤 인생을 좀 크게 큰 정치를 했다면 하태경 의원은 반대예요. 부산에 있다가 종로로 오셨는데 종로는 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단지 정치 1번지로서의 어떤 상징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당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1번지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잠룡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본인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 한동훈, 원희룡 이 말하자면 잠룡들이 미래 권력으로서 다투고 있는데 종로에 본인이 출마함으로써 하태경도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포석이 아니고서는 종로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미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어떤 끼고 싶은 마음을 것이죠. 좀 드러낸 거다. 그렇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험지 출마한다 그랬을 때 존경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이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다 오늘 이런 얘기도 하고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태영호 의원이 강남갑을 고수 안 하겠다 오늘 이런 그 글을 남겼거든요. 인터뷰도 했고 자 이것도 하태경 의원을 좀 겨냥한 발언일까요? 뭐 겨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퇴를 하게 된 맥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무수석 간의 발언, 정무수석에 대한 발언이 이제 녹취록으로 나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도 좀 있었고 역사와 관련된 왜곡 발언들도 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강남갑에 다시 한번 출마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강남갑을 고수하면서 더 많은 정책 난항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어떤 걸어온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지역구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면 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태영호 의원은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 저 이번에 공천만 아니면 경선이라도 한번 아무 데서나 바뀌어주세요 하는 처지예요. 말씀한 대로 이 태영호 같은 분을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아주 징계를 약게 해서 살려는 놨지만 이런 분은 공천을 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 엄격하게 공천 관리하려고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상도 안 되는 분인데 강남갑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뭘 출마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이번에 공천 기회를 한 번이라도 좀 달라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가겠다. 예. 그나저나 인유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좀 발언이 적어졌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에 대한 이제 뭐 약간의 뭐 비판 발언, 비난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혁신위의 동력이 굉장히 뭐 훅 꺼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내지는 뭐 청년 50%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에서 호응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혁신위원회는 그러면 뭐 하는 기관이냐? 이거는 뭐 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동력이 푹 꺼지면서 그리고 또 게다가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중진들에게 던졌던 시안이 그러니까 중진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시안이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권고안이었는데 이제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다 일자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의 역할들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이제 공은 저 지도부에게 넘어갔다. 중진들에게 넘어갔다.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이제는 관건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식 안건으로 넘겼을 때 험지 출마를 하겠다. 손드는 의원들이 더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몸풀기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걸까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자,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 하실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게 정당입니다.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목소리만 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 반대 목소리에서의 어떤 구심점이 돼주는 역할?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비판,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없어지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발언이라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애당심은 누구 못지않게 높은 분위로 알고 있고요. 신당 창당의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본 결과는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지켜야지 왜 신당 창당을 하느냐.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당이 아니라 뭔가 서로의 의견이 균형이 잡힌 당을 만들어야만 하나로 구심점을 맞아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신당 창당의 생각이라든지 딴 생각이 있었거나 당을 쪼개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원칙과 산식이라는 그런 그 그룹에 들어가서 더 많은 세력을 붙여서 뭔가 대항적인 세력을 가져가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일단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그래도 리더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총선 등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지도부를 비판할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균형 잡힌 어떤 본인만의 스타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 당을 위해서 이제 균형 잡힌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거다. 신당은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공천에서도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제를 손볼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만약에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신당 창당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게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의원제를 바꾼 거는 60대 1에서 20대 1로 바꿨잖아요. 그 비율을. 근데 이거는 총선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총선에서의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 50%인데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1대1입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배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것이죠. 타이밍상만 왜 지금이냐? 이건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대의원의 비율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많은 강성당원이나 권리당원들이 우리도 대의원하고 좀 이렇게 수를 1대1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1대1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해주는 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20대 1로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명계의 공천에 대한 어떤 불이익 전혀 상관이 없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2016년도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는가를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지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정치 민주당에서 어떤 활로를 모색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면역에 반대되는 포지션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저는 그 개딸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낙연 대표는 이 개딸의 팬덤 문화를 바이러스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성문 써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거의 180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의석수를 얻어낸 당 대표였으며 여당 대표였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 해가 됐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기록으로 보나 아니면 민주당의 전통으로 보나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반성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양간의 갈등 양상이 총선까지 좀 저는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속될 것 같다.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선거제 개편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 아직 결론이 지금 안 난 상황인데 자,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두고 민주당 지금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가운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기는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이 발언이 아무쪼 병립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에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이탄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키자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준연동제로 가서 위성정당 방지를 하는 법을 통해서 막으면 되는데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제적으로 그게 강제성 여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켰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도 또 만들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뭔가 실리를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탄 의원이라든지 여러 70몇 명의 의원들께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이렇게 그냥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표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요. 병립형에 무게가 있다라고 오해할 만한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이런 꼭 그 얘기는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실리를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아니면 그럼 실리를 생각할 때 지금 위성 정당을 허용하는 그런 지금의 그 준연동형 이 제도를 그냥 가자 이 의미도 그럼 포함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현재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민주당은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총선에서 이 의석수를 내줘 버렸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노선이 민주당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약속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있다. 실리는 그거죠.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자는 발언이다.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무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당내에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또 친명계인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의석을 헐어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자는 주장은 자기 모순이다. 또 이런 주장이 나와서 좀 이게 자칫 개파 갈등으로 또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정치개혁,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승부를 운운하면서 승부는 승부니까 이겨야죠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바로 불과 1년 전에 뱉었던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종민 의원이 물론 비명계로 불리긴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성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병립형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정도 그 안을 내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될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안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하루 연기됐습니다. 네. 내일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이 좀 모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건데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을 제한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선거 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자녀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울산시장이자 이 사건의 관계자인 김 대표는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헌법 파괴의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박람회를 향해서 9년여를 달린 부산은 아쉽게도 2030년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민관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이를 잘 지휘하지 못한 건 모두 저의 부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그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9년 여정이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미 있는 여정으로 평가하면서 재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세계 박람회 관련 지역 현안이 유치 실패로 흔들리지 않을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이 세계 박람회 도전이라는 긴 여정에 나선 건 지난 2014년 7월입니다. 2015년에는 100만 서명운동 등 시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움직임도 시작했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낸 건 지난 2021년 6월입니다. 본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5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채택된 겁니다. 올해 4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서울과 부산을 찾아 우리의 유치 열기와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Let me just point out that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9년여 여정을 마무리한 개최지 선정 투표. 부산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졌다는 다소 충격적이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정을 통해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2030년 박람회 유치를 주요 동력 삼아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유치 실패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 급합니다. 부산시는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등을 점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사우디는 국제사회가 신뢰를 표현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인권 탄압국이자 은둔의 왕국인 사우디가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Choose to partner and invest together to seize the collectiv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공주와 외무장관 등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던 사우디는 결과 발표 뒤 지지해준 국가들에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제안, 비전 2030의 신뢰를 표현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후보국이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에 비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사우디. 초반부터 자본력을 내세운 공세를 펼치며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권자 빈살만이 주도권을 쥐고 은둔의 석유 왕국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 주요했습니다. EU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일찌감치 지지를 표명했던 프랑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This will really cement its return to the world stage following years of isolation following the killing of Saudi dissident journalist Ahmed Khashoggi in the consulate in Istanbul in 2018. 앞서 사우디가 엑스포를 통해 억압적인 이미지 세탁에 나선다고 비판했던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빈살만이 친환경, 최첨단 기술을 내세워 진보적인 이슬람 왕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축구 스타 호날두까지 동원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우디. 엑스포라는 전 세계적 이벤트의 성공 개최로 보수적 이슬람 왕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 무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체험학습에 다녀온 어린이집 원아 7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이 단체 주문한 김밥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이 학부모는 지난주 놀란 마음을 안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자녀가 밤새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건 증상이 비슷한 어린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방문을 해봤고 갔더니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그날 검사 그 전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버려서 알고 보니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40여 명을 포함해 선생님들까지 비슷한 증세를 겪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가 일부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소는 체험학습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단체 주문한 김밥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이 한 40도씩 찍으면서 배가 계속 아프다고 울었거든요.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식중독이라는 게 글쎄요, 저는 되게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 더구나 비슷한 시기 같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단체 주문한 인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식중독 의심 어린이가 3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분식집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의심 환자는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해 모두 80여 명. 이 가운데 22명은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분식집에 남아있는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확보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 불이 나 자승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은 승려들이 거처하는 숙소 요사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칠장사는 1983년 9월 경기도 문화재 24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에서 유실돼 빈배로 표류하다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 화물선의 선주에게 선체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목표 해경은 오늘 200톤급 중국 화물선 A호의 선주, 중국 해경, 중국 외교부 담당 영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이런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선체 수습에는 배수와 인양 등 여러 단계 작업과 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주가 선체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넘겨받는 우리나라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습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15대나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훈재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전조등을 켠 차가 다가오더니 주차된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또 다른 차 여러 대를 부숩니다. 차에서 멀쩡히 내린 운전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뒤돌아서 집으로 향합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15대가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부서진 차들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잔해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집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이 없어 음주 측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여러 차례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귀띔했습니다. 평상시도 이렇게 일반적인 주차선에 주차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통행에 방해된다거나 또 다른 주차하지 못하게끔 이중 주차를 하신다거나 같이 주민으로서 좀 부끄럽고. 경찰은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살이 잘 빠지는 약을 처방한다며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지난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곳으로 파악돼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인 척하며 재테크 강연을 열어 알게 된 수강생들과 지인 등 27명에게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 원가량을 받고 전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전 씨 경호팀장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천억 원과 비교해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 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한 이 같은 질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담당자의 유도에 그저 관성처럼 재가입했다. 그 일도 모르는 70대 엄마에게 손해볼 일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다. 홍콩 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 증권, ELS 상품 가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H지수 폭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은행권이 소비자 예방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한 걸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묻기도 전에 굳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등
운운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에게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 특히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판매 총량 규제 도입 탓에 판매액이 쏠렸다고 해명한 특정 은행을 콕 집어 일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은행, 그거보다 더 많은 수십 개의 증권사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한 은행에서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는 어차피 한도가 없으면 증권사는 안 팔고 싶어서 안 팔았겠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선 H지수가 2016년 폭락한 전례가 있었고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 손실 구조를 알고 있는 거로 판단돼 불안전 판매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는 있을 거다라고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손실 나고 나니까 난 몰랐다. 제서 설명 못 들었다. 난 그렇게 설명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 판매를 전제로 한 이 같은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인 금융감독원장이 결과를 정해놓은 것 같은 이런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향후 조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금감원은 연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후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NH농협은행이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재판매 금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브랜드 웹사이트 판매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 10개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품인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잔액이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 달 카드사를 상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교사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발표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실현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해 방문일과 목적, 대상을 적으면 관리자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의 수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 유초중고 68개 교에서 시작해 내년엔 서울 모든 학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극단적 사례를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청취나 불법 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라고 엄중하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불법 청취하고 녹취했던 게 10월 달에 이뤄진 일이란 말이죠. 그 문서상으로 그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실행을 해주셔야죠.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새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도 명시하고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민원 처리 절차 및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지만 교권 보호 명목으로 학생 권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높습니다.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총에서도 새로운 예시안은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 통일성을 준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또 다른 업무 부담과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가 서희초 교사 사망 관련 경찰 수사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사일동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은 오늘 서희초 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2만 5천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이제까지의 수사 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고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 전수조사와 고인이 맡았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협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순직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재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무사와 변호사, 인사팀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병력과 화기를 반입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우리 군 당국도 GP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GP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원형이 보존된 강원도 고성 GP부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덕 위의 얼룩무늬 군초소, 동부전선 최북단의 강원고성 GP입니다. 앞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남북이 각각 파괴하거나 철수하기로 한 GP 11곳 가운데 원형은 보존한 뒤 병력만 철수한 우리 측 감시초소로 이듬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파괴한 감시초소 자리에 감시소를 세우는 등 복원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군도 대응해 이곳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괴된 GP 10곳은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엔 바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GP를 수리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원 작업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GP를 복원하고 병력 운용을 재가동한다 그러면 원형이 남아있는 고성지역 GP에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것은 첫 번째 초기 단계 대응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군 당국은 또 파괴된 GP 10곳도 단계적으로 복원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GP 복원으로 맞대응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GP 복원보다는 무인 구조물이나 광학장비 등 감시 자산을 동원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실상을 알려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길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우리 해역 곳곳에서 열대, 아열대성 어종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상승한 것이 원인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40년 뒤 우리나라 바다 절반이 아열대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몸 전체에 푸른빛 줄무늬가 있는 뱀이 보입니다.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 같은 아열대 바다에 사는 넓은 띠 큰 바다뱀입니다. 2015년 제주도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뒤 최근 다도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우리 바다가 예전보다 따뜻해진 게 원인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전 지구 수온은 0.5도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수온은 더 가파르게 올라 최대 1.7도나 상승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40년 뒤 한반도 해역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 우리 해역 가운데 남해 동부는 기온이 20도를 넘어 아열대 해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40년 뒤에는 남해 동부에 더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서부와 동해 남부까지 아열대 해역으로 변합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해양 생태계에 대혼란을 불러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던 명태와 같은 한류 어종은 자취를 감추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종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기상재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의 위력도 한층 세집니다. 이른바 슈퍼태풍이 수시로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는 겁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태풍 에너지원인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태풍의 세력을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강해진 태풍의 세력으로 인해 그 영향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태풍뿐 아니라 풍랑과 폭풍의 일도 그만큼 더 강해져 새로운 재난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을 하는 해양과 대기의 특성상 해수온 상승이 육상의 기후 재난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오늘 열린 제19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에서 지난 주말 의협의 총파업 언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복지부 측이 한편으로는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협상을 얘기한다며 의사협회를 비난하자 의협 측은 그럼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BTS 멤버 RM, 뷔, 지민, 정국이 다음 달 모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전역은 2025년 6월로 예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대구 한령 영하 13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더 추워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눈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새벽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다시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최고 5cm가 쌓이겠고 밤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고 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